국민의힘이 정진석, 성일종 의원 등 경기 충청 등의 단수공천 대상자 12명을 추가 발표했습니다. 현역 의원과 용산 참모 출신들은 대거 경선이 확정된 가운데 오늘은 TK 텃밭인 영남권 면접이 진행됐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이 윤 정권을 심판하는 길에 함께 가겠다며 탈당 7년 만에 민주당에 복당했습니다. 야권 비례연합정당은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창당 준비에 나섰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놓고 병론을 벌였습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 저격. 김포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 동시 추진을 약속한 여당의 행정구역 재편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짚어보고 경기 지역 표심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40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여야 모두 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경기와 충청 등 단수 공천 후보자 12명과 수도권을 포함한 경선 지역 22곳을 발표했습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의정부를 찾아 경기도 민심을 살폈습니다. 이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경기와 충청, 전남 12곳의 단수공천과 수도권과 충청, 제주 22개 경선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단수 추천에는 경기 안성의 김학용 의원과 이천의 송석준 의원, 충남 공주부여 청양 정진석 의원, 서산 태안의 성일종 의원 등이 자신의 지역구 그대로 공천을 받았습니다. 용인 병을 신청했던 서정숙 의원이 컷오프된 자리에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공천을 받았고 천안 갑의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도 오늘 명단에 올랐습니다.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22곳의 1차 경선 지역도 확정됐습니다. 서울 강동 갑에선 전주의 원내대변인과 윤희석 선임 대변인이, 양천갑의 구자룡 비대위원과 정미경 전 의원, 조수진 의원이 경선을 치릅니다. 충청 지역은 청주 상당구에서 정우택 국회 부의장과 윤갑근 대구고검 검사장이, 홍성 예산군에선 현역의 홍문표 의원과 강승규 전 시민사회 수석의 경선이 확정됐습니다. 경쟁력 여론조사, 도덕성, 당무감사, 당 및 사회 기여도, 면접 등의 심사평가를 종합하여 공관위에서 의결한 세부 기준에 따라 경선 후보자를 결정했습니다. 영남권 후보자 면접 심사를 진행 중인 공관위는 컷오프 대상인 하위 10%와 감점을 받는 하위 30%의 영남권 의원이 많다고 밝혀 대폭 물갈이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의정부를 찾아 반환 미군기지 방문과 시민간담회 일정을 소화하며 경기 분도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시민들을 만나 의정부가 지난 70여 년 동안 희생당했다며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일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를 함께 추진하는 이른바 원샷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이현주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지 7년 만에 다시 민주당으로 복당했습니다. 범야권 비례연합정당은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고 원내 야 4당은 정책 연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천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현주 전 의원이 7년 만에 민주당 복당을 선언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대의에 함께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연 뒤 이재명 대표와 차담을 가졌습니다. 고향에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하고 이번에 그 윤석열 정권 심판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이 전 의원은 총선 출마에 대해선 당과 당원들에게 맡기고 함께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위성정당인 민주개혁 진보연합이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녹색정의당은 민주개혁 진보연합 세력과 함께 정책연합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동의 의제와 이슈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개혁 진보 세력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오는 18일 녹색정의당이 최종 입장을 내기로 한 만큼 민주개혁 진보연합의 진보 정당들이 모두 모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편 민주당은 교통, 안보, 조세 분야 전문가로 손명수 전 국토부 차관과 김준환 전 국정원 차장,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을 영입했습니다. 이재명 인재영입위원장은 나라 운명의 흥망은 특히 관료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선출직도 중요하지만 뼈대를 이루는 건 임명직 공직자라고 영입 이유를 밝혔습니다. 영입 인재들은 지역구나 비례 출마에 대해 당 시스템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 공관위는 하위 20% 이하의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들에게 감점 사실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경선 여론조사와 결선 투표까지 끝내 2월 안에는 최종 후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천지원입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청회를 열고 경영계와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연금개혁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경영계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올리는 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고 노동계는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청회 소식을 한규미 기자가 전합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이해관계자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에 대해선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현행 40%를 유지하거나 추가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는 보험료율 인상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늘리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이라며 반대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회보험료 등 법정 비용은 열악한 경영 상황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은 최후로 선택해야 될 방법이고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은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하며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 총연맹도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인한 급여 부담을 재정 투입과 기업 부담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2만 원이고 2024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23만 원의 27%의 수준입니다. 미래세도조차도 노후 빈곤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기초연금 개혁에 대해선 경영계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저소득층 중심으로 축소하되 보장을 두텁게 하는 선별복지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노동계에선 기초연금 인상과 지급 대상 확대, 국민연금과 동시수급 시 해당되는 연계감액 폐지 등 보편복지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이번 달 중 근로자와 지역가입자 등 비전문가 50인으로 구성된 의제수기단을 구성하고 국회와 정부 중심으로 꾸려온 의제를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시사 지수를 한껏 높여드릴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픽 살펴볼까요? 네. 네, 총선 격전지 윤곽. 네, 여야의 총선 대진표가 지금 속속 확정이 되면서 네. 격전지로 꼽히는 곳들의 이 지역 대결 구도가 완성이 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 광진을에서 오신환 전 의원과 고민정 의원이 그리고 네. 이 계양을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의 명령 대전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령 대전 사실상 뭐 현실화됐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번 주에 여야 모두 단수 공천 지역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두 지역을 이제 관심 있게 이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명령 대전
현실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어제 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25명을 이번 총선의 단수 공천 대상자로 선정을 했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개항을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 그대로 나가지 어디 가나 통상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생각해달라고 답한 바가 있고요. 지난달 말에 개항을 예비 후보 자격으로 이 당에서 실시하는 공천 면접도 봤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원희룡 전 장관이 개항을 해 단수 공천이 되면서 이재명 대표와의 맞대결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내에서는 윤영선 전 당협위원장과 원희룡 전 장관과의 이 공천 갈등이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개항을은 원 전 장관과 윤영선 전 당협위원장이 힘을 잘 합치면 이 대표를 이길 수도 있다며 단합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한때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꼽혔던 유동규 전 본부장도 여러분이 주신 표로 이 방탄조끼를 만들어 입는 꼴은 더 이상 못 보겠다며 개항을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명령대전 성사가 거의 확실한 데다 유 전 본부장까지 이재명 대표 저격수를 자처하면서 뛰어든 만큼 개항을 지역이 이번 총선에서 가장 핫한 지역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 전 본부장의 표는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의 그 표를 가져갈 거다, 이런 예측도 있더군요. 네. 이번에 그 광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역인 고민정 의원, 오신환 전 의원이 맞붙게 됐는데 사실상 지난 21대 총선의 리턴 매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이 더불어민주당이 광진을의 고민정 현 의원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고민정 현 의원과 오신환 전 의원 모두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당에서 이 단수 공천을 받으면서 이 대결이 성사가 된 겁니다. 네. 이 지역은 이제 확정이 된 것이고요. 네. 오신환 전 의원은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대신하겠다면서 광진을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광진을의 경우 지난 1988년 이후에 36년 동안 보수 정당이 한 번도 선택받지 못하면서 보수 정당의 험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결과를 보면 고민정 민주당 후보가 당시 오세훈 미래통합당, 지금 국민의힘이죠. 네. 후보에게 약 2.55%포인트 격차로 승리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세훈 시장의 측근으로 평가가 되고 또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지냈던 오신환 전 의원과 고민정 의원의 대결은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상 지난 21대 총선의 리턴 매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영화 건국전쟁 공방. 네, 건국전쟁은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정치 역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죠. 네.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여당은 릴레이 관람에 나서면서 호평을 했지만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을 띄우는 것이 국책 사업이냐,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여야가 이번 한 주 내내 공방을 벌였습니다. 네. 누적 관객 수 이제 40만 명을 넘어섰고 박스오피스 이제 3위를 이제 현재 기록하고 있는데 여야가 이 영화를 놓고서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 먼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이 영화가 이념 논쟁의 중심에 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 영화를 기록한 이 영화를 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까지 관람을 하고 또 여당의 많은 의원들이 관람을 했는데요. 윤재혁 원내대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에 제대로 건국되지 못했을 것이다. 공이 훨씬 많은 분으로 생각을 한다고 밝혔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 전 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진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농지 개혁을 꼽으면서 이 두 가지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재평가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자 이 민주당은 이승만 정권의 독재가 4.19 혁명의 배경이었다며 비판을 했는데요.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 해산시켜서 친일파 청산을 가로막았고 6.25 당시에 국민을 버리고 서울을 탈출했다고 지적을 했고요. 박성준 대변인도 윤 정부는 독재에 항거한 4.19 혁명을 부정하고 독재자를 찬양하는 비정상적인 정부를 만들려는 것이냐며 반박을 했습니다. 네, 지난달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이제 기념하는 영화
길 위의 김대중, 그리고 이제 지난해 연말에 영화 서울의 봄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 영화로 여야가 또 이제 갈리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네, 뭐 총선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다 뭐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길 위의 김대중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과정과 또 1987년 대선 후보로 나서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관객 수 12만 명을 기록한 가운데 해외 상영회를 현재 진행 중이고요. 또 12.12 군사 반란을 주제로 한 영화 서울의 봄은 지난해 말 1,300만 관객을 동원을 했는데 이때 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정부를 독재에 견주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여야 모두 이 정치 이념을 소재로 한 영화 관람을 인증을 하면서 이 총선을 앞두고 표심 잡기에 나선 모습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이슈픽 살펴볼까요? 네. 기호 3번의 주인은 네, 이번에 이제 이번 총선도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 후보를 내지 않고 지금 위성 정당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비례 투표 용지가 이제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1, 2번이 사라지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 후보를 내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3번이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게 될 텐데 이 3번을 누가 가져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기호 3번을 누가 차지할지가 이제 관심사인데 네. 여야의 위성 정당 창당 절차가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네, 어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연합 위성정당에 합류하기로 한 정당들이 정책연대를 하기 위한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각 정당들의 정책 등 이 핵심 가치를 아우르는 작업을 진행한 뒤에 창당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 정책연대회의에서 각 당의 핵심적 가치와 정책을 다 녹여내자며 이를 위해 각 당이 생각하는 가치를 정리하는 작업을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고요. 민병덕 의원은 창당 시점에 대해서 2월 말이나 3월 초에 한다면 의견 수렴 작업을 그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은 빠르면 이번 달 안에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의힘도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창당대회를 23일 다음 주 금요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 창당을 위한 행정 절차는 준비가 대략 끝났지만 지도부 구성과 현역 의원 배치 등의 실무적 문제가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위성정당의 현역 의원이 몇 명이 배치될지에 따라서 기호 3번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현재 의석수에 따라서 기호 1번이 민주당, 2번이 국민의힘, 그리고 3번이 6석의 녹색정의당인데요.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 후보를 내지 않고 위성정당을 만들면 이 비례선거 투표용지에서 1, 2번은 사라지고요. 3번을 어느 당이 가져갈지가 바로 관건입니다. 다음 달 22일이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데요. 다음 달 22일까지 현역 의원이 많은 순서대로 이제 번호가 정해지는데요. 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에 몇 명의 현역 의원이 배치가 될지, 또 개혁신당에는 몇 명의 현역 의원이 더 합류할지, 그래서 각 당이 보유하게 될 현역 의원의 숫자에 따라서 이 앞쪽 번호 3번을 누가 가져갈지도 정해지게 된다.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개혁신당이 5명, 녹색정의당이 6명, 예, 기호 3번을 놓고서 이제 서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오늘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조국 전 장관과 창원 간첩단 관련 단체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준연동형을 반대한다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창원 간첩단 출신들이 비례대표 의원이 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는 국민의힘의 철학과 정책 방향을 같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이스트 졸업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구 예산 복구를 요구한 졸업생이 대통령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간 것에 대해 야당이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강성희 진보당 의원에 이어 또 듣기 싫은 말을 하면 입을 틀어막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고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녹색정의당도 이공계 학생의 전망이 달린 문제에 대해 졸업생이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공권력 과잉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녹색정의당은 해당 졸업생이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신민기 대변인으로 졸업생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진보연합과 녹색정의당은 각각 5대 개혁과제와 주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새진보연합은 에너지와 사교육, 검찰 부동산 개혁 등을 제시하며 미래와 희망으로 나아가는 신항로를 개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투기 사회를 종식시키겠다며 수도권부터 3주택 소유를 제한하고 공공수용으로 녹색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을 공약했습니다. 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의대 정원 확대입니다. 오늘 수도권 대형 병원인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필수 의료의 핵심인 이들 대형 병원에서 중추를 이루는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사직서를 내기로 하면서 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6일이었죠. 의과대학 지원 논란에 정부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당장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더 늘리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2006년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의료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습니다.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가 다시 각 대학별로 수요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적정하게 배정을 할 거라고.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세부 내용을 보면 2025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고3이 되는 수험생들부터 의과대학 정원이 2,000명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19년째 3,058명으로 묶여있던 의대 정원이 파격적으로 늘어나는 셈인데요. 수도권 중심의 의대에 몰릴 것을 우려해서 배정 원칙도 내놨습니다. 대학 수요와 역량을 기반으로 비수도권 지역 의대 중심으로 증원해 나가겠다는 건데요. 내년에 입학하는 의대 신입생은 최소 6년 뒤인 2031년에 의사 면허를 얻게 되는데 증원된 2,000명씩 해마다 쌓이면 2035년에는 의사 1만 명이 추가로 확보된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정부의 이런 발표 이후에 전현직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정부를 규탄하는 발언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서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표명한 상황입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정부도 물러서지 않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갈등은 점차 격화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일각에서는 2000년에 있었던 의약분업 당시의 혼란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를 보면 지자체별 인구 대비 활동 중인 의사 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선 2021년 기준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평균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OECD 평균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치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OECD 평균인 3.7명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1만 명의 증원이 아닌 약 8만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건데요. 2,000명을 증원해도 OECD 평균에 도달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입장에 의사협회는 근본적인 문제는 의사 수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며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유일한 대한민국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가 OECD 대비 대한민국의 의사가 1000명당 부족하다는 것인데 그 수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치들은 대한민국의 의사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충분하게 많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역에 있는 병원이나 지역에 있는 응급실을 신뢰하지 못하고 서울로 오는 이런 잘못된 의료 문화, 이런 잘못된 의료 문화로 비롯된 것이 응급실 뺑뺑이의 가장 중요한 문제지 그게 과연 응급실 전문의 숫자가 부족해서 생긴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에 차이가 있다는 반응인데요. 국민의힘에선 반발하는 의료계를 향해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은 의사 정원 확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며 보건의료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전개되고 심지어 의료계의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에서 정원 동결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옵션이 아닙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 90% 가까이가 찬성하고 여야 정치권도 모두 찬성하는 사안입니다. 의사정원의 숫자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보건의료 시스템의 공공성을 높이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사단체와 정부 간의 갈등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제대로 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사태. 지역 의사가 부족해서 서울에 방을 잡고 병원에 다니는 환자까지 의료계와 관련한 사회 문제들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과 인구 대비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모두 타당한 의견입니다. 하지만 집단 반발과 면허 취소라는 초강수 카드로만은 분위기를 더 험악하게 만들 뿐 절대 해결이 될 수 없는 문제인데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사안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대화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 보겠습니다. 여심 저격. 자, 오늘은 새로운 논객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그리고 강전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TV에서 많이 보던 두 분을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야, 이 저희 제작진들도 네. 정말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좀 우리 여심저격 구원을 좀 해주셔야 하는데 네, 구원투수로 생각하고 두 분 모셨거든요. 근데 두 분 보니까 직함이 지금 장윤미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시고 그리고 강전혜 변호사는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이신데 네.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부위원장으로 좀 맞춰오신 겁니까? 네, 사실 오늘을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법률위원회도 하는데 네. 그건 그냥 위원이거든요. 아, 위원이시죠? 노동위원회는 부위원장이어서 여기다는 높은 걸 올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듣자 하니까 두 분 나이도 동갑이시라고 동갑이에요. 들었습니다. 네. 동갑이고요. 여러 네. 방송에서 몇 번 뵙고 좀 친분이 그래도 있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친하다고 저는 맞습니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아니 친분이 두터우시면 저희는 안 되는데 저희는 사실 의견 대립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친분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자, 저희 국회 방송 여심저격 좀 보셨는지 네. 궁금한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정치 뉴스를 아무래도 뭐 유튜브나 네. 일반 포털에서도 많이 접하다 보십니까? 보니까요. 네. 알고리즘으로 여심저격에 안기령 부대변인 나오는 게 되게 네. 많이 뜨는 거예요.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되게 열띤 토론을 열심히 하시는구나 해서 저도 네. 보고 이제 준비해서 왔습니다. 오늘도 그 여심 저격할 준비 되셨습니까?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혹시 저희 방송 보셨습니까? 네, 지금 안기령 대변인 말씀하셨는데 안기령 대변인 나오실 때 같이 네. 나왔던 백지연 전 부대변인이 네. 저도 되게 친해가고 저는 백부대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봤었거든요. 야, 네, 열심히 각각 하겠습니다. 상대 진영 이야기부터 먼저 하시는데 네. 자, 좋습니다. 오늘 분위기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는 의정부로 총 출동을 했습니다. 경기
경기 분도와 서울 편입을 동시에 추진하는 여당의 이 행정구역 개편 공약이 과연 실현 가능할지, 또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포를 비롯한 경기 일부 도시 서울 편입 추진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 여당은 총선 이후 주민투표를 통해서 김포 서울 편입을 추진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작년 10월 이후에 여당에서 뉴시티 TF를 구성해서 적극 나섰는데 이 주민투표가 무산이 됐고 특별법도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 서울 시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도 거쳐야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까? 제가 KBS에서 날씨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개화 시기를 늘 보거든요. 지금 이미 일부 지역에 목련이 봉오리를 좀 틔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3, 4월이니까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국민의힘이 조금 더 빨리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이신데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의정부를 갔는데, 의정부가 아무래도 경기도에 있어서 북도를 만약에 추진을 하게 된다면 아마 북도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경기도청이 수원에도 있는데 북도청이 의정부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도 의정부가 뭐 경기 북부 경찰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의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북도를 진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는 것은 경기 북도 추진뿐만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김포라든지 뭐 구리 이런 곳들의 서울 편입도 추진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의 법안은 발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행정체제 개편을 하려면은 주민투표를 먼저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주민투표는 선거일 전 60일 이후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미 60일이 지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법으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은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면은 서울 편입과 경기 북도를 원샷으로하는 원샷법을 발의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4월에 목련이 핀다고 하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그때까지 진행을 하려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부지런히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총선을 의식한 다분히 좀 무책임한 전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로 수도권을 점점 비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한 국가들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서울은요, 너무나 비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전 지역을, 지방을 어떻게 균형 잡힌 대한민국으로 만들지가 우리의 시대 정신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김포를 서울에 넣겠다? 그렇다면 일단은 입법적인 발의가 필요한데요. 그럼 민주당이랑 협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김포 시민들의 이익에는 부합할까요? 왜냐하면 김포는 북한이랑 접견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에 따라서 많은 혜택을 입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다 철회해야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공론화 있었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물론 뭐 경기도권의 표심을 자극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 건 좋겠지만 최소한의 책임성은 갖고 있어야 되고 실체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서울 편입에 대한 부분이 그래도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꽤 와닿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례를 들자면은 지금 서울에서 기후동행 카드라는 것을 발행을 시작을 했죠. 근데 기후동행 카드는 이제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권으로 넘어간 다음부터는 지하철이든 버스든 추가 요금을 내야 되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에 있어서 일부 지자체들이 본인들도 기후동행 카드에 함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포라든지 과천이라든지 몇 군데 지자체와 서울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권, 생활 반경이 서울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에 있어서 지금 1961년 이후로 우리가 지방 체제가 개편이 되지가 않았거든요. 6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짚어줄 시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번에 원샷법을 발의한다고 해서 뭐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주민들의 주민 투표를 통하는 것이잖아요. 주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를 다 확인을 하고서 진행을 하는 것이지 뭐 국민의힘에서 여당에서 뭐 정책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달리 진행이 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기서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에 동시 추진이 가능한가 이걸 좀 짚어볼까 하는데 김동영 경기지사는 두 가지 양립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김포, 고양, 구리 등을 빼서 메가 서울을 만들면서 경기도는 나눠서 분도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논리고요. 여당은 규제 완화와 개발 지원을 통해서 경기 북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자, 이런 입장입니다.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 동시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 봐야죠. 예, 서울 메가시티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에 처음에는 김포를 편입시키지만 나중엔 구리도 넣겠다, 고양을 네. 넣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경기도는 분도를 하겠다고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뭐 김포 같은 데 가서는 사실상 부동산 그 심리라는 게 있죠. 아, 네. 우리가 서울에 편입되면 뭔가 부동산이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심리에 굉장히 기댄 전략을 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경기도에 가서는 경기도 분도는 또 경기도의 수건 사업이거든요. 김동연 지사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워낙에 그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 남북으로 나눠봤을 때 재정 자립도나 인구나 여러 차이가 있어서 오히려 분도를 한 다음에 또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인데요. 여기선 이 얘기를 하고 저기선 저 얘기를 한다는 건 사실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김포, 뭐 고양, 구리 이런 데들이 지금 서울 편입으로 뭐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민투표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경기 북도를 이제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경기 북도가 아무래도 이제 북한과 접해 있기 때문에 군사분계선에 접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어서 군사보호구역이라든지 또 고도 제한이라든지 그린벨트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북도에 살고 계신 주민들께서는 이러한 규제들을 좀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게 뭐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한동훈 위원장과 지도부가 캠프 레드 클라우드라고 미군에서 반환한 공여지가 있습니다. 네. 여기로 오늘 방문하기도 했거든요. 이러한 지역들에 대한 개발들을 한다는 것이 경기 북도를 따로 하겠다라는 것에 있어서 좀 더 집약적으로 추진력 있게 하겠다라는 의미인데 글쎄요. 지금 김포, 고양, 구리 이게 뭐 면적이 워낙 넓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거 빼면 북도가 얼마나 남아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북도를 추진하는 취지를 생각하면 좀 다르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그 장윤미 변호사 말씀처럼 야당은 이게 다 선거용 공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가 최대 지역구가 걸린 곳 아니겠습니까? 서울 편입론과 경기 분도론이 이 경기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이 승부수가 된다면 과연 이게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짚어주신 대로 경기도 의석수 많죠. 59석이니까요. 서울 의석수 49석입니다. 네.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까지 합쳤을 때 120석이 넘게 되는데 그쪽이 당연히 양당 모두 잡아야 되는 승부처인 것도 맞죠. 그런데 서울 일단 이런 이슈를 반기지 않습니다.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서울에서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소속이시죠. 적극적으로 이 논의에 임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 서울 시민들은 반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추진할 거면 책임감 있게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하라라고 그렇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론으로 채택하는데 내부에서도 이견이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이를테면 서울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 당협위원장들과 또 김포, 구리 이쪽의 정치인들은 또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분히 총선을 겨냥한 사실상 포퓰리즘적 정책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알맹이가 빠져 있고 할 수 있는 사실상 김기현 대표 체계에서 TF도 구축하고 이랬지만 다 철회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국민들이 저는 알아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상 폐기가 됐던 걸 다시 꺼내들게 된 거란 말이죠. 네, 이게 지금 경기도가 59석으로 단일 지역구로는 가장 많은 의석이 네.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정말로 이번 총선에 있어서 승부수가 된다. 승부수가 된다는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 많이 이 정책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지금 편입이 된다라든지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에서 총선에서 의석을 얻게 된다면 이거는 주민들의 의견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 추진이 단지 총선용 공약에 그칠지 아니면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구역 재편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현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단수공천을 속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공천 면접 4일차를 맞은 국민의힘은 오늘 세종, 대전, 영남 지역의 면접을 마쳤습니다. 특히 텃밭인 영남 지역의 물갈이 폭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하위 30%의 영남권 의원이 가장 많다. 공관위에서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이 현역과 용산 출신 경선행이 많았는데 TK 그리고 PK에서도 그럴까요? 글쎄요, 그거는 단수공천 지역에서는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단수공천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경선을 하는 지역도 일부를 밝히기는 했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재미있는 싸움은 끝에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크게 논란이 되지 않을 부분들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영남권에서는 기존에 뭐 서병수 의원이라든지 조혜진 의원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거물 정치인들의 지역구를 바꿔가는 그 과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분들이 옮겨갔을 때 그 원래 그 기존의 지역구에다가는 그럼 누가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관심 포인트가 될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매일매일 지금 면접을 보면서 면접 다음 날에 단수공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번 주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논란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처음 날 이제 서울에서 발표된 것에 있어서 조금 눈여겨볼 부분은 송파갑에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던 석동현 전 검사장 그 박정은 TV조선 앵커가 단수공천이 됐어요. 사실 여기가 경선 지역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내심으로는 생각했습니다만 경선도 아니고 단수공천 지역으로 이렇게 발표가 난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용산 대통령실 출신이 첫날은 전혀 없었고 둘째 날에는 전희경 전 비서관 정도 그리고 오늘은 최주유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선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지금 용산에서 나온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제 바로 뭐 전략적으로 되지는 않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 체제가 들어왔을 때 과연 이 공천에 있어서 윤심, 대통령실에서의 이러한 공천에 대해서 과연 이걸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논란이 없을 만한 지역들만 아직 발표가 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앞으로 그 윤심이 영남권에서 작용을 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영남권이 뭐 하위 30% 의원들이 가장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비율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영남권 의원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 거지 거기 안에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서울에 지금 의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영남, 부산 이쪽에서의 그 민심들, 뭐 낙동강 벨트 이쪽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 것인지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한편 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떡잎과 새순 이 발언 이후에 오히려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조정식 의원 등 친명이 먼저 희생을 해야 한다라는 그 역공이 또 시작이 됐고 또 그 여기에 이른바 그 818호 밀실 논란까지 더해졌는데 민주당 공천 작업 앞으로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 밀실 이런 거는 민주당의 공천 작업과는 거리가 먼 단어인 것 같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 양당이 다 사활을 걸고 있죠. 윤석열 정부를 이제 보좌해야 되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절대 다수석을 점해야 되고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이야기하고 차기 대선에서 승리를 다지기 위해서 민주당 또한 승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어떤 정당을 선택할 것인가 이른바 혁신 경쟁에서 우위에 서는 정당을 채택할 거예요. 선택하실 겁니다. 이때 혁신 경쟁이란 건 당연히 보여지는 거는 후보군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제 강 변호사님 짚어주신 그 영남권 하위 30%에서도요. 이를테면 한 언론에서는 소리 없는 내전이다라고 국민의힘 상황을 진단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위 30%의 영남권 의원들이 많다는 거죠. 현역 의원들입니다. 사실상 컷오프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비율로 보면 영남권에 그러면 현역 의원들이 있는 지역구에 누가 경쟁자로서 출사표를 던지고 있느냐. 윤석열 정부 출신 장차관들입니다. 또 용산 출신의 행정관들 그리고 대통령 스태프들이 거기에 다 포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PK, TK로 나눴을 때 TK 지역으로 좁혀보면 훨씬 비율이 높아져요. 이게 또 어떤 내관으로 작용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가 어떤 뭐 윤심이란 거는 바라지도 마라라고 해서 교통정리가 좀 되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런 상황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올드보이라고 지칭되는 선수가 많고 이런 의원
의원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국민들 눈높이에 봤을 때 단순히 선수가 높다라고 해서 이게 나쁘다. 뭐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유권자한테 선택을 받은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유권자들의 이해관계나 이익을 더 잘 대변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한 명 한 명의 후보자 별로 선별해야 되는 문제지 그냥 선수 몇 선 이상 이런 기준은 또 합리적이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피선거권의 자유도 박탈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선별하고 있는 부분이지 그것이 네. 문턱이로 어떤 특별 진영을 그리고 뭐 반대파를 척결한다, 밀실이다 이런 어떤 진단에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네, 조금 살짝 아까 공격이 들어왔는데 반격하셔야죠. 네.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민주당에서 지금 공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오히려 지난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사천하는 거 아니야?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사천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뭐 일과 시간이 아니라 야밤에 뭐 의원회관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거기서 측근들과 함께 공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미 뭐 이명배 공천관리위원장을 포함한 공천관리위원들이 있어요. 이 시스템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와 측근들, 뭐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도 함께 있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직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모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노웅래 의원이라든지 뭐 기동민 의원 그리고 비리 이수진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금품 의혹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럼 불출마를 하도록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돈 봉투를 지금 받았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또 의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해서 어떻게 된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실무진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당대표가 직접 전화해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당사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이제 뭐랄까요? 더 이상 공천을 신청하면 안 되는 거라는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글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마음이 급하고 그런 것도 있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민주당에 있는 모든 의원 중에서 재판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전화했다는 이 비위 의혹이 있는 의원들은 아직 모두가 다 1심에서 아직 판결이 나지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랑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한테는 불출마라고 하고 이재명 대표는 본인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면접도 받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밀실에서 정성호 의원처럼 당직도 없는 사람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다? 이게 과연 시스템 공천, 즉 민주당이 자랑하고 있는 시스템 공천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굉장히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재반박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팩트를 짚자면 일단 818호 이재명 대표의 의원회관에서 뭐 야밤에 회동이 있었다는데 일단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실 회동이라는 뭐 프레임도 부적절하지만 그 사실관계부터 일단 민주당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점. 지금 정확하게 민주당은 당원 당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공천 적합도 같은 조사를 해서요. 이게 정량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 경쟁 후보들 각 지역구에서 여러 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 2위 간에 점수가 상당히 많이 난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돌려봤더니 그 부분도 차이가 격차가 크다라고 하면 그러면 단수 공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걸었다는 정치인은 2명 정도 확인이 된 부분이 있죠. 인재근 의원과 문학진 전 의원입니다. 인재근 의원은 아마 이런 여러 지표에서 뭔가 당대표로서는 이게 그냥 수치로 가면은 컷오프가 되거나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상 저는 예우 차원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인재근 의원께서 요청을 해서 만남이 됐고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하게 됐고요. 문학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재명 대표는 가깝습니다. 근데 여론조사 같은 걸 돌려봤을 때 지역에서 경쟁률이 비교적 낮은 걸로 나와서 그걸 그냥 당대표가 뒷짐지고 그냥 떨어질 사람은 떨어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본인과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화로 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있죠. 그거 다 정무적인 판단이 될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뭐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하거나 이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남아 있습니다. 양당의 이런 공천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세력, 바로 개혁신당이 아닐까 싶은데 공천 탈락에 반발한 이들이 이 개혁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안으로는 그 불편한 동거 속에 밖으로는 현역 의원 합류를 꾀해야 하는 개혁신당. 여론을 보면 당 지지율은 낮아도 양당 견제
견제에 대한 기대는 무척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총선에서 이 바람몰이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혁신당이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표를 깎아먹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행동일까요? 지금 개혁신당이라는 빅텐트, 이제 설 때 그 이낙연, 이준석 그리고 뭐 이렇게 금태섭 의원까지 해서 한꺼번에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저는 그 전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토론회를 개최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서로 간에 맞춰가는 과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빅텐트를 쳤으면 모르겠는데 대의와 명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들을 본인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설 전에 이게 지지율이 이렇게 높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급하게 합쳤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보이는 모습들.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뭐 세대 차이를 느낀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그리고 류호정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금태섭 의원과 새로운 선택을 하면서 이 빅텐트에 같이 들어왔는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류호정 의원에 대해서 본인의 기존 지지층이 싫어하니까 류호정 전 의원은 주류가 될 가능성이 없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내부 총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배복주 정의당 전 부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 입당 과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본인이 법적인 대표이기 때문에, 이 당의 법적인 대표이기 때문에 본인이 있으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뭐 공직에 대한 추천이라든지 이런 거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 개혁신당, 기존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지지층에게는 소구하는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같이 하겠다는 민주당과 그리고 또 정의당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예의가 아닌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가장 큰 스피커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개혁신당에서. 이때 민주당에서 탈당을 하는 이제 뭐 공천 과정이 좀 어렵다든지 해서 탈당하는 의원들이 개혁신당 들어가기에는 이준석 대표랑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들어갈 수 있겠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비슷합니다. 의원이 어디를 가고 싶은데, 제3지대는 가고 싶은데, 근데 저쪽은 현역은 다 민주당 의원이잖아요. 여길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혁신당이 좀 너무 급하게 밥을 먹어서 체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차근차근 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도 너무 어려운 부분이고, 오늘도 사실 최고위원 회의가 있었는데 어제 이준석 대표가 갑작스럽게 취소를 했다고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본인들의 집안 싸움이 정리가 되지 않는 이상은 뭐 다른 지역을 찾아가고 싶은 의원들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개혁신당에 대한 생각, 두 분의 생각은 좀 일치할 것 같은데. 그렇죠. 완전히 일치합니다. 전 바람몰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양당에 대한 비토 목소리 많죠. 국민의힘, 민주당 둘 다 싫다라고 하는 무당층 그리고 중도층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 표심이 개혁신당한테 갈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지만 두 당의 지지율 좀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총선까지 가까워지면 질수록 사표 방지 심리가 더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겁니다. 개혁신당을 지지할 어떤 여유가 없는 거죠, 유권자들한테. 또 하나는요, 이게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게 지금 탈당 러시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각 진영이 합쳤을 때 개혁신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의 지지자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다 우리를 지지하겠지. 근데 오히려 반대 양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나 그 당에 이준석이 있어서 못 찍겠다, 지지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이준석 대표의 지지자들 마찬가지죠. 류호정 의원이 있어서 우린 지지 철회하겠다, 차라리 탈당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지금 합당 선언한 그 바로 직후에 탈당하겠다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흐름은 아주 획기적인 변모가 없으면 지속될 텐데요. 이 획기적인 모멘텀을 총선 앞두고 만들기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질문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두 분 짧게 소감 조금 듣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어땠습니까? 오늘 너무 훈훈하고 훈훈했어요? 아니, 저는 아까 중간에 보니까 분명히 친분이 좀 깊다고 들었는데 왼수인 줄 알았어요. 나가면서 손잡고 나가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원수면 이렇게 하지 않고요. 싸우겠죠. 근데 오늘 저도 이제 강전혜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 좀 깊이 새겨 들으면서 공부를 많이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에도 좀 발언 기대해 보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한 여심 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